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잔인했다. 눈은 조용히 내렸지만 차가운 공기는 사람의 숨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그룹 회장 백현수의 대저택 1호도 그날 밤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얀 눈은 저택을 감싸 안은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로 된 의료실 안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깜박이며 경고음을 냈다. 삐, 삐, 삐. 그 소리는 공간을 찢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침대 위에는 생후 3달 된 아기 백민우가 누워 있었다.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작은 가슴은 너무도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입술은 점점 푸르스름해졌고 피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퍼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에서 불려온 최고 권위의 수학과 전문의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약물을 교체했고 누군가는 다시 검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상합니다. 모든 수치가 설명이 안 됩니다. 감염도 아니고 선천적 질환도 아닙니다. 심장 구조는 정상인데 왜 이런 반응이? 그 순간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백현수 회장이었다. 정갈한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하루 만에 수년이 늙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다. 민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대한그룹의 회장도 재벌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숨이 꺼질까 두려운 한 명의 아버지였다. 같은 시간 저택의 후문 쪽 화려한 불빛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다. 윤진아는 두꺼운 옷 하나 없이 눈 내리는 마당 끝에 서 있었다. 14살 저택에서 야간 청소를 하는 어머니 윤경숙을 따라 이곳에서 살아온 아이. 그는 늘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진아는 본관에 불이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하얀 가운들, 빠르게 오가는 손짓들, 그리고 침대 위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 또 저러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저택에서 위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다.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아이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늘 귀에 맴돌았다. 진아야, 우리는 보이면 안 돼, 알겠지?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그 말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생존의 규칙이었다. 진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발밑에는 오래 신어 바닥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있었다. 발가락 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본관 쪽에서 울려 나오는 기계음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다. 하얀 도자기 화분, 너무도 아름다운 흰종 모양의 꽃들, 빛을 받으면 유난히 반짝이던 짙은 초록색이. 그 화분이 저택으로 들어오던 날, 진아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전 전라도 시골에서 함께 살던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끌어냈다. 진아라, 이 꽃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꽃이야. 할머니 신명수는 그를 몰랐지만 풀과 나무에 대해서는 마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 먼저 할머니를 찾았다. 진아는 그 곁에서 약초 이름을 듣고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 그림책 속에 있던 꽃, 디기탈리스, 악마의 종이라 불리는 꽃. 며칠 전 그 꽃이 바로 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진아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설마. 그는 다시 창문을 올려다봤다. 의료실 창가 한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분의 실루엣.
하얀 꽃들이 여전히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안에서 경고음이 다시 커졌다. 비, 비, 비. 진아는 숨을 삼켰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저택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부의 아들, 호문으로만 다니는 아이, 보러서는 안 되는 존재.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진아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내가 틀리길.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 침묵이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은진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의 생각도 그 눈처럼 끊임없이 쌓여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새벽 5시 어머니 윤경숙은 이미 본관으로 향한 뒤였다. 진아는 부엌 옆 작은 공간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재킷을 걸쳤다. 그의 하루는 늘 조용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본관 안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소곤거림, 날카로운 발소리, 의류 장비에 휙휙 돌아가는 바퀴 소리. 그는 알아차렸다. 민우는 아직 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입구 옆에는 어제 본 그 도자기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하얗고 고운 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진아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디기탈리스. 입속에서 작게 새어 나온 이름. 그 이름은 독을 의미했고 조용히 사람을 죽이는 꽃을 상징했다. 진아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하들짝 놀라 돌아봤다. 그곳엔 어머니 윤경숙이 서 있었다. 피곤에 찌든 얼굴, 붉게 터진 손등.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따뜻함이 있었다. 얘 본관 근처에 와 있어. 혹시 누가 보면 큰일 난다. 진아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기 있는 꽃 말이야. 누가 가져온 거라. 경숙은 눈길을 돌렸다. 응, 글쎄, 이틀 전에 누가 보낸 선물이라던데. 민우 생일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선물이 들어오더라고. 누가 보냈는지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어. 관리실에서 받은 거니까.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 이 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지금 아기 민우의 병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위험했다. 엄마, 그 꽃 위험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경숙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아야, 내가 식물에 관심 많은 건 알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알겠지?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진아야. 경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긴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문제 만들면 너도 나도 쫓겨날 수 있어.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그 말은 진아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갈등이 요동쳤다. 그날 오후 민우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산소 포화도는 떨어졌고 혈압은 불안정했다. 의료진은 하나둘씩 의료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이상합니다. 수축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러다간 심정지가 옵니다. 내일 오전 개인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엔 서울대 의대 교수, 세브란스 중환자실 팀장이 모두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백현수 회장은 주먹을 꼭 쥐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냉철함을 잃고 절박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시각, 진아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정리했던 낙초 기록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디기탈리스, 아주 예쁘지만 아주 위험한 꽃. 꽃잎이나 잎을 만지기만 해도 독성 성분이 흡수되어 심장에 영향을 줌.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겐 극도로 치명적. 특히 꽃의 향기를 장시간 맡는 것만으로도. 그는 숨을 삼켰다. 지금 민우는 그 꽃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3일째였다. 그걸 떠올리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끌어올랐다.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이었다. 책임감. 그 누구도 몰랐다면 자신이 말해야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가 나서면 엄마는 일자리를 잃을 거야. 넌 여길 떠나야 할 거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그 아이가 죽으면. 진아는 벌떡 일어났다.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문을 열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눈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향해서 달리는지, 무엇을 잃게 될지,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복도, 창고, 하단,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지나 그는 본관의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맞을지도 몰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진아는 보이지 않는 소년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윤진아는 숨을 몰아쉬며 본관 뒷문 앞에 멈춰 섰다. 눈발은 여전히 굵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어깨와 머리는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문을 밀었다. 잠겨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곳은 그가 몇 년 동안 청소하며 익숙해진 곳이었다. 뒷문 옆 창고 벽만, 나무 패널 사이, 경비팀도 모르는 오래된 철망 구멍이 있었다. 그는 재빠르게 몸을 낮췄다. 작고 말랐던 그의 몸은 그 틈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다. 복도 바닥은 깨끗했고 샹들리에 불빛은 눈이 부셨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 공간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세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의료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 너머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상태 호전이 없어요. 심박이 불규칙하고 산소 포화도도 계속 낮아요.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 더 미루면 위험해요.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우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는 더 서두르기 시작했다. 의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경비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도 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 윤경숙조차도 이 선을 넘지 못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멈춰야 하나? 아니면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으쳤다간 잡혀서 끌려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문이 잠시 열렸다. 안에서 의료진 한 명이 급히 무언가를 찾으러 나왔고 경비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진아는 숨도 쉬지 않고 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누구야? 경비원의 외침이 뒤따랐지만 그는 이미 안으로 들어선 상태였다. 의료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료진들이 환자 주변에 둘러서 있었고 한쪽엔 회장 백현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싸늘했다. 진아는 그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갔다. 저기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얀 덕, 빛나는 장비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초라한 복장의 소년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넌 뭐야? 누군가 예쳤다.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경비, 당장 이 아이 끌어내. 잠깐, 백현수가 손을 들었다. 그의 눈이 진아를 꽂뚫듯 바라보고 있었다.
넌 누구나? 진아는 숨을 삼키고 대답했다. 은진아입니다. 호문 청소부 윤경숙의 아들입니다. 백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기억이 난다는 듯. 그래서 너는 여기에 왔지. 지금 이 방은 장난칠 곳이 아니다. 저는 민호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모든 공간이 다시 조용해졌다. 의사들의 눈빛은 당황했고 경비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서울대 의대 교수 최욱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장님, 이 아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아는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민우 아기가 아픈 이유. 그건 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꽃 때문이에요. 병실에 있는 하얀 꽃.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디기탈리스라는 꽃입니다. 독성이 있어요. 심장을 멈추게 해요. 최욱 교수가 소리쳤다. 이건 어린애가 인터넷에서 본 얘기를 믿는 수준입니다. 그런 건 이미 검사했고 실내 공기나 환경에서 유해 성분은 없었습니다. 진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꽃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한기만 맡아도 장시간 노출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기 같은 경우엔. 백현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넌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할머니께 배웠어요. 시골에서 사람들을 약초로 고치셨던 분이에요. 그 꽃도 어릴 때 직접 보았고 그 독성을 외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어요. 백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의료진은 여전히 망설였고 최욱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장님, 이 아이의 말에 반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접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민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박수 70, 60, 55.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악을 투입하고 산소를 조절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백현수는 진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당장 그 꽃을 방 밖으로 내보내라. 최욱 교수가 소리쳤다. 회장님,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 말이 틀리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의료진 2명이 급히 움직였다. 진아가 직접 꽃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꽃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너무도 익숙한 향기. 할머니가 경고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꽃이 방을 벗어나고 문이 닫힌 순간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심박수 상승 중. 57, 60, 64. 진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66, 70, 74. 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의료실 안은 정적 속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가볍게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최욱 교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백현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꽃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백현수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아이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손끝이 전날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우연이라도 상관없소. 그 아이의 말이 내 아들을 살렸소. 그의 눈은 진아를 향해 있었다. 진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서 있었다. 아직도 숨이 가빠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당장이라도 풀릴 것 같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백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은진아입니다. 너 어제부터 그 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네, 본 순간 알았어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피해를 본 사람도 봤고. 그런데 왜 그걸 어제 말하지 않았지? 진아는 고개를 떨궜다. 두려웠어요. 제가 틀릴까봐. 그리고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까봐로. 하지만 민우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순간 의료실 한켠에서 여성 간호사가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 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들이 이미 검사했다고 했으니까. 괜히 괴짜처럼 보일까 봐. 백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의료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말했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최욱 교수를 바라봤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명예와 경력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명예가 진실을 가리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됩니다. 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백현수는 조용히 진아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니?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못 갔어요. 엄마가 밤마다 일하셔서 제가 동생을 봐야 했고.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백현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꽃은 누가 보낸 거지? 그 질문에 방 안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물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었고 그냥 곧 도착할 꽃 선물입니다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CCTV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포장업체를 통해서 중간 수령인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백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명백히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얼굴이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말이군. 그는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시각 진아는 의료실에서 나와 어머니를 만났다. 은경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아야, 너 정말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 아기가. 아니야,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안고 울었다. 눈물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안도, 자부심, 그리고 불안.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윤경숙 씨. 백현수였다. 경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무리하게 행동한 건. 됐소. 백현수는 말을 자르며 진아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 용기 있는 행동을 했소.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요. 그의 말에 경숙은 멍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진아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백현수는 말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소.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겠소. 경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 이런 아이들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오. 우리는 너무 자격증과 경력만을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오늘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소. 그는 다시 한번 진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윤진아군. 넌 내게 가장 큰 진실을 보여줬다. 며칠이 지나고 백민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울음소리도 다시 건강하게 울려 퍼졌다. 의료진은
여전히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한소년의 용기, 그 한 걸음이 만든 결과였다. 진아와 어머니 윤경숙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 있었다. 그날 이후 본관의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말을 걸지 않던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심지어 경비원조차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다. 어느 날 아침 백현수 회장이 직접 그들을 불렀다. 들어오게. 그의 서재는 고요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 벽 가득한 책장, 그리고 넓은 창문 너머로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아군. 백현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소. 당신의 용기가 내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소.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 공부. 내 어릴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약초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직접 봤고, 그걸 더 깊이 알고 싶어. 백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주소. 그러면 내가 약속하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대학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진아는 눈을 크게 떴다. 조건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 것.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용기를 내줄 것.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 순간 백현수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은으로 만든 무게감 있는 고풍스러운 펜. 이 펜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거요. 책임감 있는 글을 쓰라는 의미였소. 이제 이건 자네에게 주고 싶소. 어쩌면 자네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니까. 진아는 펜을 두 손으로 받았다. 말없이, 그러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진아는 본관을 떠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방과 식물학을 접목한 특수 교육과정,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실습 수업,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장학 제안서까지 모든 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아의 삶은 바뀐 것만큼 어머니 윤경숙의 삶도 달라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본관의 책임 관리인으로 승진했다. 단순히 청소와 허드레시를 넘어 직원들의 생활과 복지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직원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 여자, 진아 엄마 맞지? 예전엔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회장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더라. 그 말에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아들 하나 잘 뒀지 뭐. 그 말은 질투였지만 동시에 인정이었다. 진아는 새로 배정된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 손에는 백현수가 준 펜, 다른 손에는 오래된 노트. 그 노트는 여전히 외할머니 신명순의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산에서 나는 꽃은 다 이유가 있다. 너무 예쁜 꽃일수록 조심해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리 화려한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 사람의 뿌리를 봐라 진짜를 알 수 있다. 그 문장을 따라 쓰던 진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사람의 뿌리. 그 순간 내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다. 그 꽃을 보낸 사람.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그 존재.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의 그림자. 며칠 전 백현수 회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을 우연히 본 기억. 그의 표정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엔드아포즈, 사고 엔드아포즈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꽃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아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같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지금은 단지 생명을 구한 소년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눈이 완전히 녹기도 전에 백현수는 조용히 사설보안 회사를 불렀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단 2명의 조사관이 저택에 출입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 정체불명의 독꽃, 디지탈리스 화분이 어떻게 본관에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것. 보안팀장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하나의 단서를 들고 회장 앞에 섰다. 회장님, 문제의 화분은 블루멘코라는 고급 하이 디자인 업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자 명의가 실명 등록이 아닌 해외 결제 계좌로 처리되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해외 계좌. 네, 미국에서 발급된 선불카드로 확인되었습니다. 백현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나라, 그 도시, 그리고 그 이름.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쪽으로 누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보안팀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침묵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백현수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하나는 지금의 그렸고 다른 하나는 형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흐릿하게 적힌 이름, 백재용. 그는 미국에서 혼자 자란 아들이었다. 백현수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은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여인은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수년 뒤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고 백현수는 뒤늦게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재용은 연락을 거부했다. 그러나 몇 해 전 그는 조용히 한국에 다녀갔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재용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에겐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에겐 민우 같은 후계자가 생겼으니 난 잊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버려진 것들의 분노는 언제나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백현수는 그의 존재를 공적으로 언급한 적 없었다. 그가 원한다면 자신을 지우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친아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진아는 서재 앞 복도에서 백현수와 마주쳤다. 회장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진아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네, 회장님. 어디까지나 선택이요. 자네가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히고 싶다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소. 진아는 그 말에 잠시 놀랐다. 자신 같은 소년이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있을까?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알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들고 싶어요. 백현수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주소, 자네가 동의한다면 내가 보여줄 게 있소. 그는 진아를 데리고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대저택 내부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고문서 보관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과거 대한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백현수는 한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표지에는 백재용, 기밀이라 적혀 있었다. 이건 자네가 꼭 알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소. 세상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힘들이 있소. 그리고 어떤 진실은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마주할 수 있소.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다. 그 안에는 백재용의 유학 기록, 미국 내 활동,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입국, 출국 기록이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진아의 눈이 멈췄다. 이건 저 꽃을 보낸 날과 같은 날짜에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네요. 그렇소. 그리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지. 진아는 속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민호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백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잘못이 없다 해도
존재 그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어 혈통, 권력, 인정받지 못한 분노, 그 모든 것이 뒤섞이면 누구든 괴물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오래도록 진아의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진아는 방 안에서 오래된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다. 외할머니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도 꽃과 같단다. 햇빛을 받은 꽃은 향기를 내지만 그늘 속에 있는 꽃은 독을 품지. 진아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늘 속에 방치된 사람들, 그들이 언젠가 독이 되는 건 어쩌면 모두가 조금씩 만든 결과일지도 몰라.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글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글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썼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며칠 후 백현수는 외부와의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평소와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 정도면 역시 친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백재용이었다. 그는 백현수의 피를 나눈 장남이었고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존재였다. 흰 셔츠에 검은 베스트를 걸친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술잔을 들고 있었다. 예, 그랬니? 백현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너는 내 동생을 해치려 했니? 재용은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길 바랐을 뿐입니다. 말장난은 그만두고 대답해. 당신은 내 존재를 외면했어요. 어릴 적엔 내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죠.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한국에서는 늘 지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설 자리는 이제 누군가의 눈물 위에서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백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우는 너의 동생이야.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 단지 존재했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거나. 죄가 없다고. 그럼 나는 뭐죠? 나도 단지 존재했을 뿐인데 얘 주인처럼 살아야 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이를. 백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맞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게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후회야. 그 말에 재룡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그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백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감싸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법은 피하지 못할 거라. 그 말에 재용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모든 걸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도 이 일을 덮으려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언론은 진실보다 의심에 반응하니까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호텔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소년, 윤진아. 그는 백현수의 호출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 재룡의 눈이 진아를 향했다. 이 아이가 그 lun감한 아이군요. 진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이 그 꽃을 보냈죠. 재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보냈어. 그리고 그건 경고였지. 더 이상 내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는. 당신이 진짜 원한 게 복수라면 얘 민우를 직접 해치지 않았어요. 얘 꽃이었죠. 재용은 작게 웃었다. 내가 알겠지만 디지털리스는 아주 미묘한 독이야.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낙한 생명을 이용했어요. 그건 비겁한 짓이에요. 재용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세상은 공정했나?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소리쳐야 했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다만 아무도 듣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짐승이 되거든. 백현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이 들어섰다. 재용은 아무 저항 없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진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나와는 다른 길을 가겠지. 그게 옳은 길이길 바란다.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밖으로 나오는 길, 백현수는 진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내게 부끄러움을 일깨운 존재야.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지. 진아는 묻지 않았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가문이 이 사실을 덮을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어떤 세상에서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겨울의 속삭임 같았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다. 대한그룹 본관, 고급 식물 독성 사고예요. 그러나 곧이어 의문의 선물, 유아 이독 사태, 내부 가족 갈등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뒤따랐다. 진실은 일부만 알려졌고 많은 부분은 오해와 추측으로 채워졌다. 대한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범인의 신병은 확보되었으며 그룹 차원의 추가 조사는 진행 중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사과문보다 더 극적인 서사에 쏠려 있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한그룹 아기 생명 살린 14살 소년의 이야기. 그 안엔 진아의 이름이 있었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낙초 지식, 그리고 그가 본관 의료실에 뛰어들기까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게시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게 진짜면 드라마보다 대박이다. 소년 영웅, 진짜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그룹, 그 아이한테 평생 장학금 줘야 한다. 진아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본관의 그림자 속 소년이 아니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그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어느 날 그는 백현수와 함께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조용한 공간 속 벽에는 미래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앞으로 너와 관련된 일들이 펼쳐질 공간이 될 거야. 그래.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단순한 뉴스로 끝내고 싶지 않거든.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백현수는 재단 이사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진아를 소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식 연설을 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어른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걸 누군가의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이후 진아는 재단과 함께 조롱한 용기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피해자, 복지 사각지대 아동, 학업 중단 위기의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진아는 그 프로그램의 첫 후원자로 등록되었고 장학금 수혜자가 아닌 기부자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얻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과 소통했다.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고 방송 출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공부했고 틈틈이 전국을 돌며 할머니가 남긴 식물 노트를 연구했다. 그가 가장 많이 들른 곳은 전라도 시골, 외할머니가 살던 옛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묻혀있던 낙초 이름들을 기록했다. 지금은 잊혀진 풀, 치료제로 쓰이던 나무 껍질,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달래주던 향기들. 할머니가 말했어요. 악은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붙잡는 거라고.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결심했고, 누군가는 집안일로 지친 어머니를 위해 직접 차를 다려주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진아는 기차 안에서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백민우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하늘에 뜬 해,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리고 아래 적힌 글거. 형아, 나 다 나았어. 이제 우리 같이 놀자. 그 그림을 보며 진아는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구한 건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다. 윤진아 군,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용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서. 진아는 짧게 대답했다. 전 아직 끝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다고 알려주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무렵 윤진아는 낯선 서류 한 뭉치를 받았다. 대한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진아 군, 이 문건은 백재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참고 자료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법정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아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 이름, 백재용. 한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름이자 지금은 수감 중인 한 인간의 이름. 그는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며칠 후 그는 백현수 회장과 단둘이 앉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꼭 제가 증언해야 하나요? 백현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 군, 자네의 말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듯이 또 다른 삶을 정당하게 마무리 짓는 힘도 있지. 하지만 전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진 못하겠어요. 그의 말엔 분노도 있었지만 진심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증언할 자격이 있소. 백현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 위에 서야 하오. 하지만 감정을 부정한 사실은 언제나 왜곡되기 쉽소. 며칠 후 법정에 선 윤진아는 수십 명의 시선 앞에 섰다. 판사는 그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한 뒤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다. 당신은 사건 당시 백재용 피고가 보낸 화분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 꽃이 디기탈리스라는 식물이며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머니가 약초 연구를 하셨고 어릴 때부터 자연 독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꽃이 실제로 피해를 줬다고 확신하십니까? 민우 아기가 꽃이 제거되자마자 회복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우연일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꽃이 원인이었다고 믿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그 꽃이 고의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꽃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장식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경고이자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내졌든 그 행위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그날 저녁 백재룡은 최종 판결을 받았다. 유기적 살인 미수 혐의와 협박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다. 대한그룹 장남, 동생 위협 사건 유죄 확정.
소년의 용기, 정의를 밝히다. 그러나 진아는 그 기사에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그날 밤 편지 한 장을 썼다. 수신, 백재용, 발신, 윤진아. 내용은 짧았다. 당신의 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 안에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지 않고 그는 책상 서랍에 넣었다. 며칠 후 재단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다. 진아에게 장화 프로그램 수혜 대상 심사를 요청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수첩을 열고 목록을 확인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난달 방문했던 소년원에서 만난 소년도 있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식물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물었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풀인가요? 죽이는 풀인가요? 그 질문에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대답할 수 있었다. 식물은 그냥 식물일 뿐이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의 선택이지. 그날 이후 진아는 매주 한 번씩 청소년 보호소를 찾았다. 강의를 하거나 책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걷고 말없이 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워갔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형은 왜 이런 걸 해요? 이름도 유명해졌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진아는 창밖의 봄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전에 누군가에게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생긴 약속이 하나 있었어.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그걸 돌려주겠다고.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의는 진아에게 큰 의미였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받은 기회는 우연이 아니마.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진짜 이야기를 완성해 줄 것임을. 몇 년이 흘렀다. 윤진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진학한 예비 대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특별한 티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때때로 그를 소년 영웅이라 불렀지만 진아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말해야 할 순간에 말했고 움직여야 할 순간에 움직였을 뿐이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그는 대한그룹 본관을 다시 찾았다. 한때 청소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는 공식 초청을 받는 손님이 된 것이다.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는 백현수 회장이었다. 세월의 흐름이 그의 얼굴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잘 왔네, 진아군.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오늘은 자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백현수는 그를 본관 정원 쪽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새로 조성된 작은 온실이 있었다. 온실의 유리문을 열자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윤진아의 외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식물 노트를 바탕으로 조성된 자생약초 구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작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신멍 정원 삶을 잇는 뿌리. 진아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남아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백현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준 기록들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곳을 만들 수 있었네. 이 정원은 직원들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소가 될 걸세. 진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자네가 대신 기뻐하면 되지 않겠나. 온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약초 수업을 듣고 있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디기탈리스는 위험한 식물이에요.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에요. 디기탈리스는 심장약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양을 잘못 조절하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던 진아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 보이는 위안이나 이력서, 말투가 아닌
그 뿌리와 향기를 느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것. 온실에서 나와 백현수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진아는 물었다. 회장님, 요즘 민우는 잘 지내나요? 잘 크고 있지. 이젠 초등학교에 다니고 축구를 참 좋아하더군. 가끔 너 얘기를 해. 형처럼 되고 싶다고. 진아는 웃음을 지었다. 저도 민우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있어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용기가 가진 힘이겠지. 그날 밤, 진아는 자신의 방에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였다. 수신, 신명순 할머니. 발신, 륜진아.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이제 저도 대학생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할머니가 남긴 말들, 그 조용한 가르침이 제 삶을 지켜줬어요. 할머니가 말했죠. 꽃은 그 자리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도 제 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려 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진아는 편지를 책상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하지만 이번 봄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다. 한 아이의 용기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파도가 되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살린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음을.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씨앗은 다시 피어나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진아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